자, 그러면 이제 좀 세계의 어떤 이야기를 좀 저희가 해봤다면 네. 이제 또 한국에서의 녹색 정치가 또 좀 네.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네. 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까 서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했지만 또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다 각각의 특징이 있잖아요. 독일 다르고 영국 다르고 프랑스 다르고 뭐 오스트리아 다르고 뭐 아일랜드 다르고 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특성, 역사적 배경, 선거제도의 다름, 뭐 차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른데 저희는 이제 저희 녹색정치연구소는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녹색 정치가 시작됐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가 저희의 주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녹색 정치가 대부분 이제 새로운 운동, 특히나 이제 환경운동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운동에서 그 운동 세력들이 기성정당과 좀 놀아보려다가 못 놀겠다. 그래서 새로운 자체적인 정치 세력화로 나가는 경로를 겪고 있는데 사실 한국도 이 경로에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녹색 정치를 얘기하려면 한국에서의 뭐 환경운동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의 환경운동은 1960년대부터도 찾아볼 수는 있죠. 근데 70년대 말 80년대부터 좀 그래도 한국에서 환경운동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래서 최초의 환경운동 단체라고 한다면 1979년도에 조중래 교수라는 분이 만든 이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공해연구회라는 곳이 있어요. 공해연구회요? 네. 연구 이제 뭔가 진짜 80년대 틱하네요. 약간. 네. 네. 이 조중래 님이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그 배우 조연철 씨의 아버지세요. 조연철? 네. 잠깐만요. 조연철 누구지? 너와 나 이 영화 감독도 하셨고 그 배우도 겸하시는 네, DP에서 나오셨던 그분이 아버님이 그분의 이분이라고요? 아버지시죠. 네. 훌륭한 분이셨네요. 네, 이분의 좀 범상치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제 기억이 나는 게 조연철 배우가 무슨 그 상을 맞아요. 네. 그때 아버지 병원으로 좀 네. 힘들어하시는 아버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네. 저도 그 수상소감 아주 감명 깊게 저도 그랬거든요. 기억하고 있죠. 죽음은 존재의 양식이 변하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튼 이분들이 좀 주축이 돼서 공해연구회를 만들었었고 근데 말한 것처럼 이제 연구회였던 거죠. 그래서 좀 공해가 발생한 지역에 가서 그것들을 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자료로 남기는 뭐 70년대 말이니까 아직 권위주의 정권 시절, 독재 정권 시절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한적인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좀 그걸 넘어서 그래도 운동 조직으로서 면모를 좀 갖췄다라고 하는 건 1982년도에 한국공해문제연구소라는 것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이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발전해서 1988년이니까 한국에서 좀 87 그 민주화 운동 이후에 조금 이제 절차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된 시기잖아요. 그래서 88년도에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공해추방운동연합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근데 이 시기 어쨌든 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는 환경운동이 어떤 성격을 갖냐 하면은 그 독재체제에 대한 반체제 운동의 성격으로서의 환경운동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재 모든 그 민주화 세력의 역량들이 이 독재 체제를 어떻게 깨트릴 것인가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그 민주화 운동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의 토대 속에서 환경 운동도 시작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분들의 계보를 보면 다 같은 계보를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반공해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 독재 체제가 자행한 공해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격이 컸던 거죠. 그래서 이때 환경운동은 어찌 보면 독재에 대한 저항운동의 성격에서 시작된 거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이제 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조직들이 출범하고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87년도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체제적인 운동에서 이제는 민주화가 됐으니 좀 대중적인 시민 환경운동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단체들이 그렇게 변모해 가요. 그래서 공해추방운동연합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이 1993년으로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1994년에는
예전에 푸른 한반도 되찾기 시민의 모임 이런 단체가 있었고 배달환경연구소라는 모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치 세력화하려고 했던 대한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세 단체가 통합을 해서 배달녹색연합이 됩니다. 여기서 배달을 빼면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녹색연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93년도에 환경운동연합, 94년도에 녹색연합 이렇게 생기면서 환경운동이 좀 체제 저항적인 운동에서 이제는 대중적인 시민 환경운동으로 좀 변해가자라는 변화가 됐던 시기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때부터 환경운동들이 조금 제도권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체제에 저항하는 성격을 조금 더 점차 잃어가고 제도권에 가까워지는 환경운동으로 변했다라고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변해가면서 93년에 환경운동연합, 94년도에 녹색연합이 생기고 또 중요한 건 95년도에 지방선거가 부활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경운동들이 우리가 지방선거에 환경 후보들을 좀 내보자. 이런 움직임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5년도 지방선거부터 환경 후보를 선정해서 선거에 참여하고 지원했고 실제로 이 환경 후보들이 좀 꽤 유의미한 숫자로 당선이 되면서 한국에서도 환경 정치, 더 나아가서 녹색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세계에서 녹색 정치가 이렇게 기성 정당들하고 무언가를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하자라는 것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비슷합니다. 이때 환경 후보로 당선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러 모임들이 꾸려져요. 그래서 녹색 정치 시민 포럼이라는 게 생겼다가 근데 항상 그렇겠지만 이 안에서 지금 정당 창당을 하자라고 하는 좀 성질 급한 분들도 계셨다면 아직은 시기상조다. 운동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성립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좀 신중론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질 급했던 분들이 뛰쳐나가십니다. 그래서 2002년에 녹색평화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참여하는데 선거 결과가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녹색평화당과 나중에 지금은 돌아가신 장기표 선생이 하시던 또 이 정당이 합쳐져서 녹색 3인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총선에 도전하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총선에서 3%였나 이상 득표를 못하면 정당이 해산됐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녹색 3인당이 그 이상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됐죠. 이런 흐름이 하나 있었고 네. 또 환경운동연합에서 녹색 후보를 만들어서 출마해서 또 당선된 분들이 있는데 2002년에 그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녹색 정치 준비 모임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발전해서 초록 정치 연대라는 모임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녹색 정당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있었던 지방선거에는 이 녹색 환경 후보들 또 지역의 풀뿌리 후보들이 총망라해서 풀뿌리 초록 정치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지방선거에서 도전합니다. 근데 이때는 대거 낙선을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2006년부터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는 정당 공천제가 아니었어요. 그랬나요? 네. 네.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정당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지역 정치까지 정당이 들어가서 이렇게 싸워야 돼요. 혼탁하게 이런 정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95년도에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지방선거까지는 정당 공천제가 아니었다. 2006년부터 네. 이제 기초 후보들을 이렇게 정당들이 공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되게 이제 풀뿌리 환경 후보들이 기초 의원 중심으로 도전해서 당선이 됐었는데 한국 정치의 일종의 폐해랄까요? 네, 1번으로 줄 세우고 2번으로 줄 세우고 이것이 이제 기초 선거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면서 되게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환경 후보들이 다 탈락합니다. 입지 굉장히 좁아졌네요. 네. 그래서 이때 한 2분 정도만 당선이 되나 그랬어요. 그래서 동력이 확 상실된 거죠. 그래서 이 모임을 해산하자. 그럼 또
아쉬워서 해산을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남아서 우리 녹색당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녹색당 사람들이라는 모임으로 이제 좀 존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식 명칭이 녹색당 사람들 준이에요. 준은 이제 준비하는 사람. 그렇죠. 제가 뭐 에피소드인 것 같은데 이때 논의를 많이 했다고요. 녹색당 사람들이라고 할 건지 녹색당 사람들 준비 모임이라고 할 건지. 그래가지고 한참 논쟁을 좀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좀 준비 모임이라고 더 붙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남아서 사실 이때 이후부터는 조금 존속하는 정도? 명맥을 이어가는 정도로 있었는데 근데 큰 사건이 터지는 거죠. 2011년에 후쿠시마 핵사고가 터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고 핵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는데 그거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예를 들면 후쿠시마 핵사고가 터진 이후에 독일에서는 독일 녹색당이 최초로 지방정부에서 선거에서 승리해서 주총리를 맡게 돼요. 바덴비르템주라는 주에서 후쿠시마 핵사고에 제대로 대응하는 정당이 없다. 녹색당밖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녹색당 후보를 투표해서 녹색당이 그전에도 뭐 2등 정당으로 지방정부의 연정에 참여한 적이 있지만 1등 정당이 돼서 주 정부를 주도한 거는 처음이고요. 그 총리는 지금까지도 계속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주 총리로. 네. 계속 선거에서 네네네. 승리해서. 네. 근데 한국에서도 뭐 그런 흐름에서 녹색 정치를 다시 이렇게 붐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두 개의 흐름이 생깁니다. 하나는 기성정당에 들어가서 녹색 정치를 블록화하자라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분들이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어났을 때 그 시민운동가 출신의 무소속 후보 캠프에 대고 들어갔다가 이제 그 사람이 당선돼서 이제 민주당으로 갔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고 근데 우리가 이러려고 녹색 정치해?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독자 시원치 않잖아. 우리 독자 세력화 해야 되잖아. 라고 했던 녹색당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 열심히 했지만 그게 잘 이렇게 동력이 붙지 않았는데 이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로 동력이 붙으면서 2011년에 창당 준비 모임을 발족시키고 2012년 3월 4일에 실제로 한국에서도 녹색당을 창당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뭐 녹색 정치를 한국에서는 한국 녹색 창당 전후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반체제 성격에서 환경운동부터 2012년에 한국 녹색 창당까지의 그 좀 유구한 장구한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재미가 있을지 네. 재밌게 듣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갑자기 좀 소심해져서 네, 재밌습니다 여러분. 녹색 정치 재밌어요. 네. 저 한참 재밌게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좀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 세계적인 녹색 정치 흐름과 한국에서의 녹색 정치 흐름이 비슷하지만 다르게 또 다르지만 좀 유사하게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진짜 아주 짧게 압축해 주셨는데, 네네네. 뭐, 이게 저도 기억이 뭐 20년 전이긴 한데, 지방선거 때, 그 뭐지? 기초단위에서 정당 공천이 없었던 시기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거 좀 확인하는 작업이 사실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 네, 뭐,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녹색정치연구소 이제 1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네. 요즘, 그래서 지금까지 좀 활동들을 이제 해오셨을 거잖아요. 좀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한번 좀 톱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저희가 연구소 출범한 이후에 공부하고 연구해서 결과물로 낸 것들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에서의 이런 흐름들은 저희가 올해 초에 그 한국의 녹색 정치 담론 형성과 정치 세력화 과정 연구라는 주제로 이제 연구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런 흐름이 있는데 한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는 녹색 정치가 어떻게 시작됐고 전개되고 있을까라는 것이
한국에서 현재 녹색 정치의 어떤 영향력이 좀 미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는 작업들이 역시나 미미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연구할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무궁무진한데 시작점으로는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흐름들이 시작됐나. 말 그대로 녹색 정치 담론이 어떻게 형성됐고 그게 어떻게 전개돼서 정치 세력화에 대한 시도와 활동으로 이어졌는지를 좀 추적하는 연구들을 진행해서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 이제 조금 넘은 거잖아요. 작년 7월에 만들어져서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게 8월이니까 네. 1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녹색 정치 담론 형성과 정치 세력화 과정 연구는 조금 저희 나름대로 길고 좀 큰 작업이었다면 네네네. 그때마다 좀 정치 현상들을 분석하는 녹색 정치 리포트라는 거를 발행했는데 세어보니까 12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 볼로 열심히 하셨네요. 네. 근데 좀 몰아서 내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녹색 정치 리포트는 조금 더 조금 가볍게 조금 더 빠르게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주요국들의 선거 결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작년에 한국 선거도 있었으니까 한국 선거 결과가 얼마나 이 민주주의 취지에 맞는 선거 결과로 이루어지는지 아까 저희 선거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한국의 선거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선거제이다 보니까 양당이죠.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득표한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요. 이런 구도가 과연 온당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를 흔히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민의가 가능하다면 제대로 반영이 돼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당이 30%를 득표했다. 그러면 아주 거칠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국회 의석도 30% 정도 가져가서 30% 정도의 의사를 대변하면서 서로 경합하고 타협하고 하는 게 정치일 텐데 한국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도 저희가 좀 제기했고 또 하나는 이거를 계층별로 좀 분석을 해봤어요. 뭐 학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한국 사회의 인구 구성과 이 계층 구성과 국회의 구성이 일치하느냐 뭐 당연히 결과를 예상하시겠지만 전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국회를 우리가 민의의 전당을 할 수 있는가 좀 이런 거를 한국 선거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는 거를 좀 내기도 했었고 이런 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색 정치의 관점에서 한국 정치, 국제 정치, 선거의 결과, 뭐 정당과 의회, 선거제도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저희가 좀 분석적인 관점을 제시하려는 녹색 정치 리포트를 12편 정도 써냈고 네. 또 하나는 저희 연구소입니다만 연구만 하는 연구소 뭐 흔한 말로 책상에 앉아서 자료만 보는 연구소는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그렇게 열심히 잘하시는 연구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생겨난 지 1년 된 작은 연구소인 저희가 그렇게 경쟁해서는 저희의 활동 범위를 이렇게 더 만들 수는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녹색 정치라는 것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활동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녹색 정치 취지에 맞는 활동들을 좀 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10년 계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신 그 연구원 이제 공동대표님은 네. 지금 광주 전라도 광주에 계세요. 그래서 광주에서 지역활동, 지역정치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팔레스타인 그 활동에 좀 연대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물론 연구소니까 연구가 일단은 기초이고 중점이겠지만 그 취지에 맞는 활동들도 계속 해나가려고 그러시군요. 하고 있어서 네. 저희 연구소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아까 말씀드려서 3명인데요. 3명이 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다 연구원이자 네. 공동대표인데. 좋은 것 같습니다. 2명만 어떻게 그렇다고 공동대표하고 한 분은 그럼 뭐 상무 이런 거 할 수도 없고. 처음에 저희가 만나서 연구소를 만들 때 뭐 연구소의 거버넌스라고 하죠. 이걸 어떻게 할까. 또 뭐 일단 어쨌든 제가
만들자고 먼저 얘기한 사람이긴 하니까 얘를 대표시킬까 하는데 중년의 남성이 또 그런 것이 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사실 재밌는 아이디어였던 거죠. 뭐 다 같이 그러면 연구원도 하고 공동대표 하면 안 돼요? 하는데 그게 세 사람이 다 마음에 너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 사람이 다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모두의 공동대표와. 네. 네. 뭐 그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청소도 같이 하고. 청소도 이렇게 다 같이 하고.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뭐 또 팔레스타인도 언급해 주셔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것도 요즘 또 가자 지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좀 보는 저도 좀 비참해지는 마음이 좀 있고 왜냐면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저희 같은 그쵸. 너무 멀리인 입장에서. 근데 뭐 트럼프는 대놓고 이제는 뭐 이스라엘 편만 들고 있고 갑자기 이제 이야기해 주셔서 이제 생각나는 게 그 현실이 갑자기 떠올라서 얼마 전에 그 가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약간 항공사처럼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맞아요. 좀 못 보겠더라고요. 좀. 네, 너무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가 향후에 연구할 주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각국의 대팔레스타인 정책의 차이와 그게 그 각 나라의 녹색 정치의 성장 또는 활발 이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예를 들면 독일은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당이 굉장히 유력한 정당인데 독일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책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거든요. 근데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영국 녹색당은 전체적인 규모에서 미미하지만 성장을 이루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굉장히 단호하게 팔레스타인 문제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가 또 영국의 침략을 받았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아일랜드는 뭐 녹색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엄청 개입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런 차이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비교해서 연구하는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한국의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하는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에 항의하는 피켓팅을 좀 하러 가는데, 한 번은 이제 이스라엘 대사관 앞이니까 이스라엘 분들이 되게 많겠죠. 근데 한 이스라엘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엄청 욕을 하고 조금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항의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여기는 한국인데 나는 한국인이고, 근데 한국에서 한국인한테도 저렇게 위협을 하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제가 예전에 가자는 아니고 그 웨스트뱅크 서안지구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엄청난 어쨌든 핍박이 있는 상황인데, 제가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 분들한테 좀 제 생각이 좀 짧았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나쁜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저를 정정해 주더라고요.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서 좋은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나쁜 사람이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서 나쁜 사람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게 되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와 군부의 인종학살과 또 모든 이스라엘을 동일시해서도 안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인종학살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항의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거와 연관해서 이거를 녹색 정치 관점에서 좀 연구해 가려고 하는 연구 계획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성장을 넘어서서 대안적인 경제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되고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근데 그것들이 실제로 정부 정책 또는 지방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는 사실 손에 꼽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게 안 될까? 또는 어떤 데서는 왜 이게 될까? 그게 갖고 있는 정치적 조건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추적해서 비교 연구하는 좀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드릴 연구 주제도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공표를 해서 안 할 수 없게 하려고. 이제 제가 저희가. 뭐 잘하셨습니다. 왜냐면 진짜 그대로 박제가 되거든요. 편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이걸 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서 박제하고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또 1년 뭐 길다면 길고 또 짧지 않은 어쨌든 시간인데 또 이렇게 또 활발하게 연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저도 감사의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뭐 기대되는 내용들도 좀 사실 있고 네. 근데 가자 뭐 서한 다 어쨌든 팔레스타인 문제는 또 한번 또 다뤄봐야 되지 않나. 네.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는 좀 약간 좀 둔감한 것 같긴 해요.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이제 어떤 또 개신교 중심의 어떤 이런 문화권에서는 그쵸. 그냥 하면 이제 요즘은 뭐 이스라엘 국기까지 막 등장했잖아요. 그런 극우 시위에. 맞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길게 해외에 좀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사실 우리가 뉴스로서 접하는 이 가자의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그 절망을 함께 느끼고 있는 세계적인 시민사회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확인한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이 문제에 분노하고 항의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나름대로의 운동들을 펼치고 있고 심지어 왜 예전에 한국이 다시 권위주의 체제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어떤 전 대통령께서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가보니까 담벼락에 수많은 낙서들 로 이 이스라엘의 인종학살, 이스라엘 정부와 군부의 인종학살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그걸 주제로 대화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스라엘 정부와 군부가 굉장히 강하고 이 가자의 어떤 인권적 상황이 되게 절망적 수준이고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개선돼야 되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함께 느끼고 분노하고 있는 세계적인 시민사회가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좀 위로가 됐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부와 군부가 큰 틀에서 이 헤게모니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할 정도였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그리스로 그 크루즈선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시민들이 항의해갖고 크루즈 정박을 못하고 돌아갔다든지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이.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런 힘이라는 게 꼭 그렇게 그런 것만 좀 모호한 얘기지만 그런 것만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 녹색 정치 정신하고도 비슷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색다른 녹색 정치의 관점에서 정치 현상들을 분석하는 일들을 저희 녹색 정치 연구소가 계속하겠습니다. 네, 계속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성원과 응원과 나오셔서 또 소개도 해주시고 아낌과 돌봄과 후원과 뭐 이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그 계좌번호 나중에 한번 싹 보내주시면 약간 엄영수 선생님이 있는 개그처럼 한 30개 정도 하시잖아요.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우리 연식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죠? 네타냐후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권력은 무상해서 뭐 트럼프 네타냐후 뭐 평생 갈 것 같잖아요. 지금은 괜히 이제 막 자기들끼리는 우리 한국을 보시면 순간 한 번에 갑니다. 잘못되면.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저희가 또 이거는 좀 뭐랄까요 신학적인 어떤 관점에서도 그런 그 평화에 거스르는 이 권력은 무상하게 또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좀 빨리 좀 팔레스타인 땅에 어쩌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길게 됐는데 또 이것도 어떤 녹색 정치의 어떤 다 그런 안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성수한국 유튜브니까 제가 굳이 말하자면 녹색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정신하고도 참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창조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 그리고 좀 정의로운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들,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제가 앞서서 녹색 정치를 정의할 때 사람과 사람, 그다음에 사람과 여러 생명들이 지구 안에서 서로 돕고 함께 살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것이 뭐 기독교 정신하고 맞닿아 있고 어찌 보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함께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될 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람과 사람이 또 사람과 여러 생명들이 함께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마음에 드신다면 다 녹색 정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좀 서로 살리는, 서로 사랑하는 정치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좀 너무 서로 욕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정치가 아니라 정치의 본연인 서로 살리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또 녹색 정치도 그 흐름 안에서 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네, 많은 네, 활동과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그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나오시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네, 좀 첫 시간이어서 네.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돌아보지만 네.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죠. 저도 제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지난 1년의 노력이 헛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또 첫 시간으로 가졌는데 또 앞으로 또 좀 어떤 이야기를 좀 우리가 더 할 수 있을지도 같이 좀 논의해 보면서 네, 오늘 좀 이 시간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만들어가 보면 어떨까.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녹색정치연구소와 또 재민님을 또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저도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네. 또 계속 나와주실 거죠? 네. 불러주신다면 뭐 항상 나오고 싶었던 곳이니까요. 네. 불러주시면 또. 일단 한 3번 정도 나와봐 주시고, 아니,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저희를 뭐 손절. 네. 농담이고요. 네. 하여튼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이런, 이 정치 이야기가 늘 어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어떤 시사가 풍부한 것은 우리가 뭐 당연한 사회의 현상이지만, 말 그대로 진짜 특히 올해 지난 그 계엄 이후로는 이 시사, 정치 이런 분야가 다 그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도 사실 한국 사회가 지금 계속 그렇게 치닫고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대결 구도를 참 풀기가 어려운 그런 더 시대가 돼버린 거죠. 네. 네. 근데 그렇다고 또 내란세를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거고 사실. 또 언제까지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정치적으로 여전히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나하나 좀 우리가 좀 또 냉정하게 볼 건 냉정하게 보고 또 우리가 또 분노해야 될 거는 분노해야 되지만 또 좀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같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뭘 지향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가 특히 이런 우리가 개신교 하면 이제 막 극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미지가 이제 구겨져 버린 건 사실이지만 결국 또 교회와 또 개신교 또 기독교가 이런 이야기들을 또 놓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상국 유튜브도 네, 녹색정치연구소와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정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계속해서 저희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